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로마로 오디세이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이제 앞서 알렉산드로스 시기를 헬레니즘이라고 했는데, 헬레니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명적으로 제국의 노하우가 아주 강하게 있던 오리엔트, 여기가 이제 그리스면은 요 요쪽 요쪽을 뭐 다 말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실제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쪽 부분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 플러스 요쪽 사실 조그마한 부분, 그리고 요 윗부분 마케도니아, 여기에서 이제 다 휩쓸어 버렸지. 힌두쿠시까지 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가 금세 망하잖아요. 망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집트 같은 데가 이제 셌단 말이죠. 원래 문명이 높았던 곳이 있죠. 이집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 문명에서의 요 부분, 이런 데가 오히려 본토 마케도니아보다 셌는데, 그 본토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문화의 씨앗, 이쪽에서 건너왔지만 이쪽에서 깊어졌던 것들이 여기저기 씨앗이 심어지는 거야. 그래서 헬레니즘 하면 딱 그리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스와 오리엔트의 합작품들이 여기저기 도시에 함께 융화돼서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 다음 로마를 이제 보고 그레코 로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레코 로망의 두 개의 정신적인 줄기가 바로 헬레니즘과, 로마는 뭐 한참 더 이제 얘기를 가야 되겠지만 헤브라이즘까지도 이제 같이 가죠.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이나 어떤 면에서는 오리엔트와 굉장히 밀접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로마는, 이제 그리스가 6이면은 로마는 이렇게 반도, 장화처럼 생긴 반도잖아요. 로마의 건국 신화가 로물루스와 레무스, 늑대 젖을 먹고 자란 그 버려졌던가 그래 가지고 그거 신화죠. 그게 기원전 7세기, 이제 기원전 8세기, 7세기. 와, 나 이거 책 한번 보자. 발로 지금 책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데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은 로마가 그리스나 로마가 이제 최고죠. 그 서구 문명, 서구의 사람들에게, 어디쯤에 나오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세기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왜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은 기원전 753년 4월 21일 날짜가 나와 있어요.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만큼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 아니라고 해도 건국일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로마의 이제 훗날 역사에서 썼겠죠. 늑대젓 먹고 자란 이제 애기들이 건국을 했다. 애기들이 아니라 여기도 그리스 로마 하여튼 그쪽 그 신화라고 봐야죠. 신화? 건국 신화라고 봐야죠. 이 특징은 해괴망측하거나 잔인하지. 레물루스가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여서 로마를 만들죠. 그래서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지. 그래서 로물루스에서 로마가 나온 거예요. 로마가. 그 동네에는 좀 그런 게 많아. 여러 로마 신화에 보면은 별의별 해괴망측한 거, 수강, 근친상간, 뭐 이 존속 살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는 요 동네하고도 정말 시차가 많이 나지만은 그리스만 해도 벌써 이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3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원전 8세기야. 8세기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크레타에서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오고 나서 그리스 식민 시기 있죠? 그 식민 시기보다도 사실은 더 늦은 시기에 로마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도시국가지, 도시국가가 이제 생기는 건데 서구에서는 그리스가 됐건 로마가 됐건 많이 승자의 역사니까는 부풀려서 의미를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실제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요쪽 동네 있잖아요. 그리스로부터는 오리엔트부터 영향을 받았던 요쪽 동네가 다 요 밀레투스 그다음에 이렇게 이 그리스 잠깐 지나가고 이쪽에 제가 계속 이탈리아 했던 데가 뭐냐면은 이제 엘레아 지방이에요. 근데 지금 지명으로 하면은 아 시칠리아 그리고 제 친구분이었던 제 친구분인 지금 뭐 저희가 없어 가지고 치니페로님이 계신 사르데니아라든지 이런 데가 이탈리아 중부, 남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중부, 남부가 해상으로 하면서 그리스보다 오히려 밀레투스나 엘레아가 자연스럽게 발달을 했죠. 이때 로마 지역은 아직 그 늑대젓 먹고 그럴 때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에 늑대젓 먹고 이제 두 형제가 뭐 어떻게 뭐 미아가 됐든지 아니면 버려졌든지 그랬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신화고 거기에 상징하는 바는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이제 왕자는 아니지. 뭐 늑대한테 늑대젖을 먹고 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역사 실제 그 확인되는 역사에서 늑대젖 먹고 자란 아이는 인간세에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런 경우가 몇 사례가 있죠. 근데 뭐 일찍 구출이 됐으면 또 적응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신화는 신화일 뿐 이게 그리스 로마의 아주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유로운 상상력, 창발력, 억압적이지 않은 어떤 신화도 어떤 신도. 근데 얘네는 참 한참 늦어 정말로. 로마는. 그리스도 한참 늦잖아. 그리스도 수천 년 전에 이런 데가 다 발달했는데 한참 늦는데, 로마는 거기 이 그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명에 묶였던 식민지가 오히려 더 발달했거든요, 자연과학이. 인간 철학 때부터 그리스로 몰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테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실제로 아테네가 막 그렇게 민주정할 때 로마에서 유학 많이 갑니다. 유학이라기보다 이제 그거 배우려고 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 우리나라로 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냈던 뭐 신사유람단이 됐건 뭐가 됐건 별로 이렇게 보빙사가 됐건 조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배우고 오고 막 하거든. 왠 줄 아세요? 너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너무 낙후되어 있었어, 로마는. 그래도 그 밑에 있는 그 그리스 식민지들은 자연 철학이 막 어 형이상학, 수학 이런 게 엄청 발달했어. 정말 철학적이었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 어 파르메니데스라든지 제논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은 밑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위에는 아직 암흑의 시대지. 늑대 좀 먹는 시대지. 게다가 에스투리아라고 하는 그 왕정, 고 동네에서 그래도 쪼금 힘쓰는 도시가 거기였는데, 이제 거기 다 연맹체야 여기도. 그리스랑 비슷하게 이탈리아도. 지금도 많이 완전 다르잖아요. 베네치아 쪽도 어 사르디니아, 시칠리아 다 좀 달라요.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말할 거 있겠어? 근데 그중에서 왕정이 지긋지긋했던, 주변에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있던 시기고,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성문법,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그 성문법, 그러니까 제국의 성문법이라고 볼 순 없지. 제국의 성문법은 그래도 함무라비 법정이라든지 어 아니면 롬 훗날 로마의 법전, 이런 건 제국의 법전이지. 근데 이제 조그만 성문법, 그 별거, 그 드라콘이라고 하는 성문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실체는 뭐 그냥 어 별로 이렇게 지지받지 못했던 거고, 로마는 그거보다는 한 두세기 후에 성문법이 나오죠. 근데 왜 나오게 되느냐, 왕정에 시달리는데 요쪽 주위를 보면은 기가 막힌 거야. 아무리 우리가 늑대 좀 먹고 이제 나라를 건국했지만 날짜가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잠깐만, 요 날짜를 공식 그 지금까지도 공식 창건일로 4월 21 일을 어 쓴대. 승자의 역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럴듯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 놓는 거지. 그때 당시에 너무나 제대로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엉망이었는데,
정확한 기록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한참 뒤에 12표법 정도 나올 때,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 쪼금 더 쳐준다고 해도 귀족정,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공화정. 왕정에 엄청 시달렸을 거야 아마. 이렇게 문명의 빛이 밝은 요 주위에서도 로마는 일부는 그런데 그 위쪽,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는 로마나 요 위쪽은 아직 어두워. 요 위쪽에 이런 지금 서유럽 요런 데는 완전히 걔네들 나름의 그 문명이 있었긴 하겠지만은 게르만이죠. 그러나 어두울 때지. 역사도 기록도 제대로 없고 훗날에 쓰인 기록이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이 타자화된 상태에서 로마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는 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일단. 저 날짜대로 한다고 해도 한 2700년 막 이렇게 되는데 요 빨랐던 데에 비하면 굉장히 뭐 후진 나중에 이제 큰 거죠. 한자 문명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빨랐잖아요. 중국은 은나라가 다 중국은 맨날 휙휙 날아다니고 막 맨날 그러니까는 다 구라 아니냐 하는데 중국의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실 철학, 정치 철학 그리고 또 역사 기록도 '에이 설마 있겠어?' 한 것들이 계속 발굴이 되잖아. 그래서 하, 은, 주라고 할 때 은나라까지는 은어에서 발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하에 해당되는 것도 수정되는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됐죠 이미. 근데 여기 로마는 뭐가 없어. 없으니까는 그런 건국 신화라도 있는 거야. 그게 어 그렇게 말해 주는 이면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건국을 했어. 왕정. 거기는 그냥 아주 이 우리가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민주정, 뭐 귀족정 뭐 이런 정체들 있죠. 정체들 중에서 시기마다 더 앞서는 그 정체가 있어요. 고대에는 왕정이나 아니면은 황제, 제정 이런 게 앞서는 거거든 사실. 그 시기마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 왕조 왕정이었잖아요. 왕정이니까는 어찌 됐건 왕정에서 을사늑약, 한일 병합 이런 데에 어찌 됐건 사인을 하면은 왕이 그렇게 하면은 주권이 넘어가는 거야. 민주정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오히려 제대로 된 왕정이 될 만한 폴리스 시스템이 폴리스의 그 이런 동네들이 제대로 왕정이 서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야. 요런 동네랑 다르게. 그러니까는 왕정을 극도로 혐오를 해. 그래서 귀족정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 귀족정 저는 귀족정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교과서나 같은 데서는 공화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화정. 아 그래서 공화정에 이제 집정관이 있고 집정관. 우리 독립운동할 때도 이제 집정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막 했었는데 그런 집정관도 있고 이 서구는 어 그리스나 로마 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귀족정의 영향 받아서 그
프리스트라고 하나? 발음이 어떻게 되지? 상원 의원? 이것도 다 로마식이 그거를 그 용어들이 한자 문명권의 용어로 일본 같은 데서 한번 번역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모든 뭐 공화정, 집정관, 그다음 호민관까지 나오잖아. 집정관들이 귀족들이 정치를 했는데 그게 막 어마무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로마의 늑대젖을 먹고 자란 형제가 중에 하나가 건국을 한 다음에 귀족정으로 넘어가고 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새롭게 그 역사에서 우물에서 퍼올려서 서구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 이런 것의 원료로 이제 많이 보죠. 근데 실제로는 과도정이죠. 귀족정이란 말이죠. 귀족정인데 그 귀족정조차도 허술해 가지고 평민들이 들고 일어선단 말이야. 평민들이 파업을 하죠. 왜냐하면 평민들이 여기도 보병 전술 같은 거 지금 이 앞 시간에 이 전쟁들 하면서 보병 전술 얘기 많이 했는데 보병들 좋았고 전술 좋고 그러면 이제 그 보병들은 다 평민들 아니야. 그 상공업자라든지 이것도 무역도 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 영향도 받고 전체적인 그 문명과 문화의 영향도 받으면서 이 호민관 제도가 도입이 되고 12표법이 드라콘보다는 그리스의 표법 성문법보다는 2세기 정도 느리긴 하지만 12표법은 이 세네카 제가 키케로 나중에 이제 다 얘기할 건데 키케로 세네카 다 예전에 다뤘었죠. 키케로가 막 줄줄 외웠던 그런 아주 초기의 성문법이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왕권도 제대로 안 되지 귀족들도 힘을 못 쓰지 해 가지고 사실 평민들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들이 중장보병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실력을 행사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가 정말 뭐 짧은 시간 동안 한두 세대 민주정 꽃피우던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호민관 제도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성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장을 이제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요 사실 중부 이남의 이탈리아가 굉장히 문명이 빠르고 문화가 발달하고 했죠. 근데 원래 이쪽 동네는 정치적인 통일체나 이런 거는 그 제대로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잠깐 알렉산더가 했어도 그 한 세대, 한 세대 정말. 요 메소포타미아도 한 세대짜리 제국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는 계속 제국들이 들어섰고 이집트는 오래 갔고 그리고 늘 저력이 있었고. 근데 요 로마는 어 로마는 정말 뒤늦게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이식이 되면서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승자니까는 역사에는 다 멋있게 잘 되어 있죠. 공화정, 또 평민 호민관의 참여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재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나중에 결국 재정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대로서 정치 체제로서의 어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게 재정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참을 지나서 한 2000 뭐 이렇게 년이 지나고 나서 민주정 플러스 자본주의가 세상을 다 휩쓸고 있죠. 근데 그 이제 민주정이나 자본주의의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리스와 로마죠. 확실히 자본주의는 요쪽 동네가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있었고, 민주정은 여기에서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 같은 거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 그 경험이 있단 말이죠, 경험.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계층이 참여했지만은 그 경험이 있고, 나중에 그게 확대 해석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때 문화가 창발적으로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엉망이 됐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몰락하고 여기에 있었던 평민들의 그 힘도 나중엔 재정되면서 몰락하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 평민들이 음 또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가문이라고 그랬잖아, 가문. 가문 혹은 군벌, 주, 지금으로 치면은 이때 평민들은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처음엔 평민들의 분열도 많이 있어요. 다 입장이 다른 거야. 여기에 있는 각각의 도시들, 가문들에 속한 평민들은 그래도 이 주군과의 이 가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중세적인 농노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계약 관계 이런 것도 나중에 영향을 주는 거야. 서구에는 제가 처음에 고대 첫 전투, 6이랑 이집트랑 그 메소포타미아랑 붙을 때 카데시 전투가 결국은 서로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화해 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지. 여기가 벌써 이미 그 가문 내에 그런 관계, 도덕적이 됐건 계약적이 됐건 이런 관계들이 있었고, 이런 계약의 문화는 서구 문화에서 계속해서 정교해지고, 또 무역 같은 데에서 특히나 어 현대 금융 시스템이 다 이제 그걸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토대가 여기에 있는 거지, 요 동네에. 근데 어쨌든 이제 로마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이제 건국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귀족정. 근데 귀족정이 조금 힘을 못 쓰게 되는, 제가 대파업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로마에서 평민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평민들이 싹 빠져나가면서 12표법이 제정이 되는 건데, 왜 빠져나간다고 12표법이 제정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 조그만 도시가 안 돌아가는 거야. 농민, 상공업자, 뭐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는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집정관 말고 호민관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니면 교양수준 책에서 배웠던 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공화정에서 호민관 제도, 집정관, 원래는 정무관 중에서 집정관이 선출이 되는 거야.
내 집정관은 귀족이잖아. 호민관은 이제 평민이야. 나중에 이제 나중에 쭉쭉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역사 얘기는. 호민관들도 뭔가를 해보려고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제정으로 결국 가죠. 어쨌든 로마의 첫 시작은 늑대젖을 먹은 두 아이의 고륙상잔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굉장히 늦은,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늦은 문명이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서구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인 것들, 되게 선진적이고 이렇게 됐던 것도 사실은 내막을 살펴보면은 왕정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귀족정으로 갔고, 반발이 심해서 귀족정을 하다가 평민들이 노동자 대파업을 하니까는 호민관을 둔 거고,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12표법이라고 하는 걸 둔 건데, 그게 이제 과도한 의미부여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할 때 타자화돼서 그리스나 로마 입장에서 막 공부를 했단 말이야, 시험 공부를. 근데 타자화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한번 본 거야. 그렇게 어마무시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역사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됐건 공화정이 됐건 이런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된 거고, 일부가 참여했던 거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확대 해석되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현대의 근간을 이루는 원류로서 늘 그 마음속에 서구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정치 체제보다는 오히려 무역, 이 사람들은 이쪽 동네는 다 무역하던 데기 때문에 특히 무역에서의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 쪽으로까지 가는 거거든. 12표법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콘이 그렇게 좋은 법은 아니었다고 해도 막 그거에 대해서 별로 호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계약 관계, 합리적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전통이 나중에 이제 훨씬 더 세련되게 정교화되면서 쓰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 때 이제 막 그 한포외교 이런 데에서 외교 다 엉망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좀 낫나? 하여튼 그런 게 발달을 했었고, 그런 것은 현대까지도 그 상당히 그 원료로 볼 수 있는, 씨앗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오늘 지금 그 밤을 새 가지고 말이 되게 잘 안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게 안 나오는 날 계속 지금 엄청 끙끙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 민주주의 쪽보다는 그 계약관계라든지 자본주의에 가까운 무역하는 요거를 더 좀 높이 쳐줬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나온 것도 결국 보면은 이건 나중의 일입니다. 이 근대의 이 유럽 같은 곳에서 재산권이라든지 재산권 보호,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정책적으로 돌아가는데 정치적으로 그걸 다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야. 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하고 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현대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과 둔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의 성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합리적 계약의 생각들, 그리고 투표권, 참여,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아, 오늘 지금 이거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 첫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